김정호 박사님, 우리 북경대 박사님인데요. 중국에 16년 계시고 지금 한국에 귀국하셔가지고 울산 노동 현장과 아주 밀착해서 노동운동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김정호 박사님 토론 시작해 주세요. 네. 강정구 선생님 발제하고 또 이리경 선생님 토론문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강정구 선생님 그 발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주로 G2 대결의 성격에 대해서 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G2 대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두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다, 이런 시각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G2 대결은 평화적 굴기를 추구하는 신흥 강국과 이를 누르려는 기존 패권 국가와의 경쟁이다. 우선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이제 미국이 현존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패권 국가이다. 이런 건 이 점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90년대 후반 클린턴 정부 하에서 잠재적인 전략적 경쟁 상대국을 조기에 압살한다, 이런 이제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게 이제 소위 참여와 확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2000년대 들어서서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제1의 정책 순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오바마 정권에 들어서 이제 후인 2011년부터 본격적인 아시아 회귀 정책을 실시했죠. 이 전략에 따라서. 그리고 2012년 되면은 일본이 그간 중일 관계의 영토 분쟁의 대상이었던 이제 조도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중일 관계가 급속하게 악화되죠. 그리고 2014년 들어서서는 남중국해의 일부 영태화, 영해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들 간의 이제 분쟁이 불거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2016년에는 이제 한국에서 사드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좋았던 한중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대만 사태가 상당히 악화되면서 공공연하게 미국 국무부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하겠다, 이런 거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태의 배후에는 모두 미국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패권 유지를 위한 정책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중국을 보면은 지금까지 딱히 다른 나라를 침범하거나 패권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런 거고요. 그 앞서서 중국은 단지 이제 앞서서 이런 이제 현상 타파를 하는 상대 국가에 대해서 어떤 방어적이고 자의적인 조처를 취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정상 국가라고 하면 당연히 취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외교상의 권리라고 봅니다. 이 점을 이제 지적하고 싶고요. 그간의 이제 중국의 행보를 보면은 중국은 가장 일관되게 반독점과 반패권주의 입장을 분명히 해온 국가다,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국은 현대 제국주의와의 투쟁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가 세계 자본주의 진영의 포위망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인 이제 자기 발전의 길을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체 자본주의 진영 단결의 핵인 현대 제국주의 세력을 무력화시켜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관건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런 현대 제국주의가 주도하는 이 패권적인 국제질서, 지금의 패권적 국제질서를 민주적인 것으로 개조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 이 양국 정상이 97년에 만나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이름이 이제 그겁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세계 다극화와 신국제질서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인데 이 주요한 내용을 보면요. 이런 겁니다. 각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의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발전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신국제 질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어떤 방어적이고 자기 발전을 보장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뿐이지 어떤 대외적인 팽창과 어떤 패권적인 그런 내용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자이든 타이든 간에 중국은 개발도상국 진영과의 연대를 통해서 현대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광범위한 이들 국가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자신의 숙명적인 사명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만 비로소 중국 자신 또한 미국과 서구 금융 자본의 견제와 봉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자기 발전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보면 중국은 또한 이러한 자신이 천명한 평화적 굴기를 실현할 수 있는 내적 조건 역시 보유하고 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14억의 거대한 국내 시장, 이제 잠재력, 또 이제 중국의 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내생적 발전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체제가 그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렇다면은 이제 G2의 대결이 지금 현실에서는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라고 할 때 저는 이제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라고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신국제 질서 수립을 둘러싼 서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투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미 간의 대립을 어떤 이제 두 강대국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이제 차원보다도 지구화 시대 신국제 질서 수립을 둘러싼 두 개 노선 및 두 세력 간의 투쟁으로 보는 것이 보다 올바른 시각이다. 이게 이제 저희 생각인데요. 이 경우에 미국은 냉전 시기의 기득권을 계승 유지하면서 더 나아가서 단일한 패권주의적 지구 질서를 구축하려는 세력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속한 세력은 미국을 선두로 해서 그 추종 세력인 서구 동맹국들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은 이 같은 패권적 질서에 반대하면서 평등과 공정을 지향하는 신민주적 국제질서 수립을 추진하는 세력을 대변한다. 이 신민주적 국제질서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제 브릭스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죠. 그리고 여기에 속하는 세력을 보면은 브릭스 등 신흥공업국을 대표로 하는 광범위한 개발도상국들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두 세력이 추구하는 국제질서는 각각 패권적 국제질서와 민주적 신국제질서라고 불려질 수 있는데 우선 이제 패권적 국제질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 노선은 사실상 힘의 논리에 기초한 패권적 국제질서를 이제 수립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런 이제 신자유주의 이 원리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위 보편적인 인권론을 앞세워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이제 주권 침해를 합리화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죠. 여기에 이제 대비되는 민주적 신국제 질서는 국제 질서 이 노선은 그간의 이제 역사적 성과인 민족 자결 원칙과 국가 주권 원칙, 특히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50년대, 60년대 광범위한 식민지 국가들이 그 독립을 하죠. 이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민족 자결 원칙이 현실화됐는데 이 원칙을 지키고 그 기초에서 다시 평등과 공정의 이 규범적 가치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이제 국제 질서 수립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민주적 신국제 질서의 내용은 관련 국가의 이제 주요 지도자들의 발언이라든가 관련 국제기구의 공식 성명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09년 6월 16일 이때 이제 브릭스 4개국 제1차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1차 회의 정상회담인데 4개국이었어요. 브릭스가 이제 5개국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참여해서 5개국이 됐는데 이때 이제 발표한 브릭스 정상 에카테리나 회의 공동성명 의 내용을 보면 이 중심 내용이 뭐냐면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추진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발언권 제고, 국제무역과 투자 환경의 개선 이것들을 앞으로 이제 주요한 브릭스의 주요한 사업 방향으로 추구해 가겠다. 이걸 이제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국제 질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국제 질서 차원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불공정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 단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불공정 문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과거 냉전 시대에 설립한 현존하는 국제기구들이 그동안의 국제 역량 관계가 많이 변화됐음에도 이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국제통화기구인 IMF에서의 의사결정권 문제입니다. 이 국제통화기구 굉장히 중요하죠. 금융질서를 기축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 IMF에서 미국은 자신의 세계 경제에서의 비중이 2차 대전 종전 직후에 50%가 넘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현저하게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 20% 정도로 절반 이상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기구 내에서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분만으로도 다른 모든 국가가 찬성해도 미국이 반대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절대적인 권력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볼 때 이러한 대립 구도가 좀 더 가시화되고 명확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의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서구 선진국 진영과 브릭스로 대변되는 광범위한 개발도상국 진영 간의 대결 양상을 이번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볼 수 있다는 건데 지난 6월 24일 브릭스 정상회담이 열렸죠. 이때 참여한 국가들을 보면 브릭스 5개국 외에 아르헨티나, 알제리, 이집트, 인도네시아, 또 아프리카의 세네갈 등 모두 13개 국가가 정상이 참여해서 G7에 모인 정상국과 그쪽과 선명한 대비를 보여줬죠. 근데 이 같은 이제 브릭스와 개발도상국 진영 내에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고 중국은 사실상 이들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신국제질서 수립을 둘러싼 두 진영 간의 투쟁은 양쪽을 대표하는 미국과 중국, 즉 G2 간의 대결이란 양상을 띌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G2 대결의 첫 번째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격은 바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체제 간의 대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진보 진영과 변혁 진영 일각에서는 G2 대결을 자본주의 내부의 패권 경제력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마치 남의 일처럼 이게 팔짱 끼고 이 국제 질서에 심각한 변화가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경하듯이 하는 태도가 상당히 많이 만연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이런 잘못된 구호를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이제 관점은 저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내년의 제국주의로 입각해 볼 때도 제국주의 간의 패권 경쟁의 근원은 독종 자본, 즉 경제 문제입니다. 우선 이제 경제적인 이제 세계적인 분할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기초해서 정치적 분할, 대립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이제 제국주의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이 이제 세계 각국이 보이고 있는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한다. 이런 이제 양분적인 경약 태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우리가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볼 때, 즉 국제 반사회주의 동맹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만 바로 이 같은 현상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20세기 초 러시아의 이제 소비에트 혁명을 통해서 인류 최초로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이제 탄생한 이래로 사회주의에 대한 세계 자본주의의 공동 대처는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점은 이제 이전에 봉건 시대에 자본주의가 등장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그때 이제 프랑스 혁명이 나타났을 때 러시아라든가 오스트리아, 영국, 제반 국가들이 포함해서 이제 반프랑스 혁명을 구축을 해서 압살하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런 이제 반사회주의 동맹이 구성이 돼서 1차적으로 이제 반세기에 걸친 이제 냉전 대결 끝에 소련 및 동구권이 붕괴됨으로써 과거와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동맹 체제가 존속할 필요성은 이제 많이 약화되긴 했죠. 하지만 잔존하는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존재, 그리고 날로 성장하는 신흥 개도국들의 도전은 국제 독점 자본에 있어 범자본주의 동맹 체제의 필요성을 여전히 절강케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특히 중국과 같이 과거의 계획 사회주의가 경험했던 실패를 딛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현실은 국제 독점 자본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우환일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이 같은 현실 사회주의의 부흥을 막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장래 생사와 관계되는 근본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요, 지금의 중국은 이중적인 신분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한편에서는 브릭스의 주도적 성원으로서 개발도상국 전반의 이익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은 과거 계획경제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회주의의 새로운 부흥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지구화 시대에 유일 패권 국가를 지향하는 미국과 그것을 떠받치는 서구 동맹국들은 당연히 그 중심, 그 핵인 중국에 대해서 포위망의 강화와 억제 정책을 최우선적인 국책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